올라 2022년 3월 4일 금요일 밤 9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꼬레올레 11화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페데리님. 안녕하세요. 지난 10화에서 인터넷 설치 때문에 좀 고생이 많았죠. 이어폰도 없어가지고 녹음 상태도 좀 힘들었는데 파도는 좀 나아졌나요? 인터넷 설치나 뭐 이어폰은 잘 찾으셨는지? 아직 인터넷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짐도 아직 다 못 풀렸습니다. 사실 시험 기간이어갖고. 아, 시험은 다 끝났나요? 네,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잘 보셨어요?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못 봤나 보네. 잘 봤으면 잘 봤다고 얘기했을 텐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결과가. 전 세계 이슈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면 쪽에서도 뭐 얘기할 거리가 있겠지만, 단순히 축구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네츠크나 키예프에 되게 유명한 팀들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그런 팀들에서도 지금 뭐 오늘 지금 뉴스인데 도네츠크 팀 축구팀 코치인가가 러시아군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었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암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유럽에서 또 특히 독일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뭐 이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매일 뉴스 첫 번째 단락에도 러시아가 나오죠. 그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독일은 이제 러시아랑 같이 천연가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다 백지화되면서 독일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빨리 전쟁이 종식이 돼서 11화는 경기 리뷰를 딱히 할 계획은 없고요. 저도 일이 바빴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좀 준비해놨던 원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이후에 잠깐 주춤 하나 했으나 다시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코멘트는 페드리님 블로그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나올 게 없어서 우선은 저희가 기존에 좀 작성해놓고 이제 있었던 원고 중에 부스케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왜 차비가 이제 부스케츠를 쓰는지, 부스케츠가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페드리님과 얘기를 하면서 11화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부스케츠가 콜업이 된 이후부터 세월간이가 해체되기 전까지 부스케츠에 대한 논쟁거리는 사실 없었는데 세월간이가 해체된 이후에 꽤 오래됐죠. 그거조차도 오래됐으면서도 계속 부스케츠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부스케츠를 이제는 경기장에서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트렌드이기도 했고 근데 이상하게 바르셀로나나 스페인 국가대표에서는 아직까지 부스케츠가 좀 확고부동한 선수이죠. 어떤 이유일까요? 루초나 차비나 일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이라 사적인 친분이 있다고 그럴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 사랑 꽂아넣기 뭐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왜 루초나 차비가 계속 부스케츠를 쓸까요, 페드리님? 네, 왜 그들을 쓸까? 설마 그들이 부스케츠의 단점을 몰라서 안 내릴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루초나 차비나 부스케츠를 굉장히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차비한테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간 시절부터 함께했던 영혼의 파트너였고 루초도 바르셀로나랑 스페인 합치면 이제 거의 한 8년째 부스케츠랑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 부스케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내린 판단은 오히려 부스케츠를 쓰면서 생기는 이점이 부스케츠를 쓰면서 생기는 단점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스케츠를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부스케츠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바르셀로나 축구의 기초가 되어지는 후방에서 공을 전개시키는 작업을 매우 빠르고 또 간결하게 수행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나 스페인에서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부스케츠만큼 필드를 넓게 보고 구석구석 공을 배분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스케츠도 왼쪽으로 공을 주려면 약점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스케츠 기준으로 약하다는 거고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땐 매우 좋죠. 그것조차도. 혼자서 부스케츠보다 빠르고 더 안정적으로 공을 배급할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스케츠를 기용함으로 가져다주는 이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팀들 축구를 보면 이 후방에서 공을 꺼내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에게 뭐 복잡한 움직임, 포지션 플레이, 팀적인 무언가를 계속 주문합니다. 뭐 마치 풀백이 미드필더 마냥 움직이고 또 센터백도 올라가고 포지션 파괴가 이루어지고 앞선에 있어야 할 선수들이 내려오고 이런 거 막 있지 않습니까? 세부 사항은 팀마다 다르겠지만 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그동안 부스케츠 한 명이 끝냈잖아요. 이건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런 작업을 팀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수행하는 팀들을 보면 단순히 감독이 하나 바뀐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감독의 아이디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선수들 어디서 구해오고 또 그 구해온 선수들 감독 입맛에 맞춰서 훈련시켜야 하고 또 훈련한다고 그 선수가 감독 생각대로 적응할 수 있는지도 또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펩이나 클럽도 오자마자 그런 팀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팀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자기 감독이 픽해서 데려온 선수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서 내쳐진 선수들도 많았고요. 그런 대단한 감독들이 그 엄청난 자본과 시간을 갖고도 힘들어했던 작업이에요. 팀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그리고 이렇게 팀 만들어 놔도 이 지금 부품에 비유할 수 있는 선수 하나가 고장나면 그 팀 전체에 영향이 가버려요. 그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도 한 번씩 부침을 겪어봤잖아요. 리그 우승 연달아 하다가 한번 고꾸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또다시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를 쌓아서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러면 팀의 근간, 기초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스케츠가 뛰고 있는 바르셀로나나 스페인은 좀 다르죠. 다른 감독들이 이제 후방에서 공을 꺼내오는 전술을 짜고 그러느라 머리를 쥐어짤 때 부스케츠를 쓰는 감독들은 이 부스케츠 주변 환경만 알아서 좀 정리해주면 부스케츠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차비나 루초 같은 사람은 이제 부스케츠 오래 봤으니까 크게 지도하는 것도 없죠. 다 아는 사람들끼리. 부스케츠가 이제 알아서 다 이해하는 수준으로 믿고 맡기는 수준이죠. 그러므로 감독 입장에서는 부스케츠를 쓰지 않았을 때 후방 빌드업에 쓰였을 선수들을 부스케츠가 기용됨으로써 보다 더 전방에 배치할 수 있고 다양한 공격 전술을 꺼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후방에서 공을 운반하는 작업 때문에 선수 숫자를 후방에 더 놓을 필요가 없으니 전방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더 많아지죠. 되게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이런 선수의 진가를 다른 팬이 아니라 바르셀로나 팬이 몰라주고 평가절하 한다는 건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부스케츠가 공을 전개하는 능력이 유니크하고 또 요거를 잘 아는 차비나 루초는 부스케츠를 쓰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제 문제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내릴 수 없다 뭐 요 정도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스케츠를 씀으로써 생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 요렇게 봐도 되겠네요. 굳이 소 읽고 외약간 고치는 것보다는 아니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더 좋은 거죠. 이들은 오히려 부스케츠의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부스케츠를 기용함으로 생기는 약점들을 보완하려고만 하지 부스케츠를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의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더 싸다는 계산이 서 있는 거죠. 지금 바르셀로나는 이제 지난 몇 경기는 알베스가 뭐 퇴장당하고 그래서 없었습니다만 이제 알베스를 옆에 붙여주면서 부스케츠가 오른쪽에서 전담해야 하는 구역을 어느 정도 줄여주려 하고 또 대용도 이제 왼쪽에서 같이 공간을 나눠주고 있죠. 차비의 경우는 부스케츠를 거치지 않고 측면을 이용해서 공을 앞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한두 가지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특히 요새는 대용이 좀 빛나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스쿼드 구성상 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꾸준히 매 경기마다 꾸준히 이런 루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까지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보이죠. 특히 수비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이런 경향이 좀 더 보입니다. 루초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아스필리쿠에타나 코케 같이 공간 수비의 이해도가 매우 뛰어나고 또 수비 능력에도 뛰어난 선수들이 스케치의 약점을 가려주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기를 보시는 분이면 다 아실 거예요. 부스케치 안 쓰는 날에는 케랑 아스필리쿠에타도 안 씁니다. 다른 선수들 써요. 그래서 이들을 철저히 부스케치를 보좌해주는 도구로 쓰고 있죠. 이처럼 선수풀이 뭐 포워드는 좀 안 좋지만 선수풀이 매우 좋은 스페인에서도 부스케츠는 옆에 서는 선수 두세 명을 도구로서 가면서까지 이용해주는 제일 대우받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가져다 주는 것도 확실하고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여름에 링크 나눈 자원들, 스필리쿠에타 아니면 크리스텐센, 가야나 다 하나같이 부스케츠 기용 방식과 연관이 있죠. 그렇지만 근데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부스케츠가 단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장점보다는 그러니까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선수다. 그게 더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뭐 어쨌든 단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부스케츠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부스케츠 없는 바르셀로나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 또 그걸 생각해서 지금 부스케츠를 이제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스케츠는 무결점 선수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스케츠 기동력이 떨어졌다는 소리도 간혹 듣는데요. 제 기억에 전성기 때도 기동력이 좋았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가 애초에 아니었죠. 오히려 전 부스케츠가 세월의 흐름을 가장 적게 타는 선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걸 부스케츠는 장점도 단점도 꾸준했는데 팀이 꾸준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야기 나오던 부스케츠의 단점들은 전성기 때도 있었어요. 단지 바르셀로나나 스페인이 워낙 강력했고 또 필드를 잘 지배했었기 때문에 부스케츠의 단점이 필드 위에 드러나지 않도록 잘 가려줬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케츠의 문제점이 떠오르기 시작한 건 세월이 흘려서 뭐 파비, 이니에스타, 메시 같은 위대한 선수들이 위대한 선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바르셀로나가 그들을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선수들이 떠나면서 바르셀로나의 필드 지배력이 떨어졌고 상대도 더 이상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움츠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바르셀로나가 빌드업 하는 때부터 방해하려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메시나 이니에스타가 앞에 있었는데. 그럼 누가 그들의 메인 타깃이 되겠어요? 당연히 부스케츠 아니겠습니까? 네. 부스케츠만 막으면 이제 바르셀로나는 그동안 공이 안 돌아갔던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할 때 항상 부스케츠부터 호위하고 시작하죠. 아예 골키퍼랑 센터백이 부스케츠한테 공을 건네주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장면은 뭐 요즘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지금도 일경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스케츠를 둘러싸서 공이 못 가게 막아버리면 이제 후방에서 위험하게 공이 돌아가고 측면으로 U자로 빠지는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팀이 부스케츠 한 명에게 거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스케츠의 문제는 부스케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적인 문제라고 차비가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아니까 알베스도 옆에 붙여주고 이제 대용한테도 비중을 좀 많이 늘려가면서 스케치 없이도 공을 전개할 옵션을 더 만들어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적인 문제는 부스케츠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스케츠를 기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후방에서 공이 불안정한 문제. 그래서 이런 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부스케츠를 빼자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핀트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성기 때, 그러니까 세월간이가 있었을 때의 부스케츠도 그렇게 막 기동성이 빨랐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스케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도 가장 빛이 났던 거는 빌드업도 빌드업이지만 상대 이제 페널티 서클 바깥에서 이제 상대가 세컨볼을 잡아냈을 때 그거를 끊어내는 능력이 엄청 좋았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부스케츠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되게 많은 유튜버들이 부스케츠 수비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요. 부스케츠가 그 당시에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면 이제 저희가 가둬놓고 패다가 이제 역습 상황이 왔을 때 부스케츠가 그거를 다 커트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피보테나 수비형 미드필더의 수비력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상대가 이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을 포착을 해서 커트를 해내고 그 사이에 이제 썰물같이 빠져나왔던 상대 그 라인을 다시 공을 투입을 해줘서 그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서 이제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특히 이제 부스케츠 같은 유형은 다른 좀 빅클럽들이랑은 되게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뭐 캉테, 카세미루 뭐 이런 식으로 딱 좀 빡세게 수비를 하는 스타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부스케츠 자체는 커팅을 되게 잘하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고 수비 자체도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랑은 다르게 거의 전방에서부터 먼저 수비를 해내는 그리고 그거를 6초를 통해서 더 극대화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문제점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니에스타 차비도 없고 메시도 없으니까 빌드업을 혼자 다 짊어지는 부스케츠가 집중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거 있어서 보면은 부스케츠가 결국엔 화살이 계속 받고 있는데 이 화살을 팀에게 좀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요지로 이제 페드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스페인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둬놓고 패는 거. 이건 사실 팀이 촘촘하게 잘 짜여 있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부스케츠가 커팅을 하는 것도 부스케츠가 커팅해야 할 공간, 전담해야 할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스케츠가 이제 가로 횡적으로 그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해야 된다면 부스케츠가 아무리 커팅을 잘한다 해도 공간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부스케츠는 절대 그 모든 공간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부스케츠에게 가는 화살이 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스케츠를 대체하고 싶다면 이제 부스케츠가 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굳이 선수 대 선수로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후방에서 공을 부스케츠만큼 빨리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방법이 있다 해도 그게 부스케츠 하나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가? 그런 걸 다 생각해 봐야겠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큰 변화를 주느니 그냥 부스케츠 주변 환경만 좀 개선해주고 그렇게 나머지 선수들 공격 작업을 좀 더 치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걸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스페인이 가장 고전하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상대편 진영에 공은 운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을 가져다 놓고도 이제 거기서 또 무언가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더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후방에서 공을 운반하는 작업을 정리해주는 부스케츠를 내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지 좀 생각해 봐야죠. 만약 그렇다면 감독 할 일만 좀 배로 늘어나고 바르셀로나나 스페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만 후방에서부터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기껏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도 그게 부스케츠를 기용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장담도 못하는 겁니다. 전방에 좀 더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덤이겠죠.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경쟁하고 있고. 그래서 차비나 루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스케츠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 기동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포백 보호가 안 돼서 수비가 안 된다는 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스케츠는 카세미루나 캉테처럼 그렇게 넓은 공간을 커버해주지 못하냐. 이런 논리로 부스케츠를 내리자고 하는 거는 바르셀로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스케츠의 취약점이 보여지지 않는 축구, 애초에 부스케츠가 그렇게 수비할 필요가 없는 축구를 하는 게 바르셀로나 축구인 겁니다. 저는 오히려 포백이 항상 위에 있는 선수들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바르셀로나를 가장 잘 안다는 인물들은 하나씩 부스케츠를 다 중용해 왔습니다. 오히려 팀이 무너져 갈수록 메시와 함께 더 크게 의지했던 선수 중 하나죠. 저는 이미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페드리님이 대용에 관한 글도 써주셨어요. 대용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대용을 이제 피보태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향후에 바르셀로나가 대용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야 되는 거는 일단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빌드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되고, 피보테로 쓰는 거는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용이 어떤 방식으로 빌드업을 주도를 해야 할까요? 그 글에도 적었었던 것처럼 대용은 대용만의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까 말했던 부스케츠만큼 이제 가운데서 센터 서클에서 필드를 넓게, 특히 횡적으로 넓게 보지는 못해서 공을 모든 방향으로 분배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대신 대용은 부스케츠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개인 기량으로 공을 수십 미터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종적으로 개인 기량과 주위 동료들 모두 이용하면서 직접 공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또 단순히 공을 운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공격에서도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대용은 특히 왼쪽으로 갔을 때 이 능력들이 더 빛나지 않습니까? 그 아, 이유를 뭐 이번에 득점하는 게 진짜 빛이 났었죠. 특히 직접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막 치고 나가다가 이제 앞에 공간이 비니까 이제 중거리 슈팅을 딱 때렸는데, 아, 그 궤적이 진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바르셀로나의 골 중에서 되게 저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다운 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빛이 나요, 진짜. 대용이 이제 공을 직접 끌고 다니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왼쪽에서 뭐 선수가 더 왼쪽에서 섰을 때 잘하는 건 뭐 왠지 모르겠어요. 뭐 선수 본인이 쭉 왼쪽에서 뛰어왔으니까 거기가 뭐 더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대용은 왼쪽에 섰을 때 더 빛나잖아요. 네. 아니 대용을 왼쪽에 쓰면서 따라오는 오른쪽에서의 공 운반이 좀 더 안 보인다든가, 왼쪽으로 좀 더 힘이 쏠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책임져줄 선수가 따로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대용이 왼쪽을 신경 쓰느라 하지 못해주는 일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그 파트너로는 의외로 부스케츠가 가장 알맞은 선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바르셀로나에서도 대용이랑 부스케츠가 동일 선상에서 공격을 같이 작업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스케츠를 더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나오는 링크들도 부스케츠를 보좌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늘 말해왔던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선수들 말이죠. 가끔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용이랑 부스케츠가 이제 동해선상에서 공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포지션상으로는 이제 앞에 폭백이 있고 그다음 투볼란테가 쓰는 형태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경우가 많죠. 4-2-3-1의 형태가 좀 보이는 약간 그런 그 전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433이나 4-2-3-1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차피 경기 내내 그 숫자대로 포메이션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용이 내려와 있다고 해서 볼란테로 뛴다고 해서 항상 대용이 내려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 중에는 사실 포메이션 계속 변하고 지금만 해도 대용이 올라가서 부스케츠 혼자서 피보테로 전환되는 장면도 종종 있고요. 대용이 내려와 있어서 부스케츠랑 동일선상에 있는 것도 많죠. 그래서 이런 포메이션이란 틀 안에 잡혀서 생각하지 말고 경기장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필드를 배분하고 공을 운반하려고 하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용을 코어로 쓰면 아무래도 대용이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오른쪽 후방에서 공격 작업을 같이 해줄 선수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흔히들 말하는 4-2-3-1 형태가 자주 나오겠죠. 또 이제 여기서 풀백들이 얼마나 공을 운반하는데 기여해 주는지에 따라서 더 다양한 형태의 포메이션이 경기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알베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부스케츠를 쓰는 거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크고, 그 전에 부스케츠가 보여줬던 이제 수비적인 부분은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생각해왔던 수비, 몸으로 부딪혀주고 이제 폭백을 보호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부스케츠는 항상 상대 역습을 이제 앞쪽에서 커트를 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스케츠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좁았죠. 그전에는 양쪽에 같이 있던 미드필더나 혹은 전방에 있는 쓰리톱들이 6초로를 도와주려고 잽싸게 내려와서 같이 이제 공간을 막아줬기 때문에 부스케츠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커팅을 할 확률도 엄청 높았고요. 실제로 부스케츠가 경합을 할 때 커팅하는 확률도 되게 높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약간 내려왔을 때 센터백 사이에서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이제 먼저 공을 커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있겠고, 그 이유는 부스케츠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팀이 좀 어느 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는 부스케츠를 보좌해줄 만한 선수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이적 시장 링크에 나와 있는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선수들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일단 지금은 다니엘 알베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공격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부스케츠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대용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고, 향후 이제 부스케츠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대용이 그 부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포메이션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역할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대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페드리님? 예, 맞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비르츠에 대한 뭐 이적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몇 가지 얘기가 있고, 아까 또 제가 골 장면을 얘기했었지만 아틀레티코 빌바오전 경기도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예의가 명확해지면 그때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녹음은 아마 제 일정 때문에 한 3월 말쯤에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데리님께도 그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바쁘다 보니까 한 3월 말쯤 녹음을 해서 3월 말에 다음 12화가 업로드 되거나 아니면 4월 초에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4월 초에 이제 업로드가 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뭐 페드리님이 원고를 더 써놓겠죠. 뭐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 4월쯤에는 2주 간격을 했던 걸 뭐 일주일로 잠깐 줄일 수도 있겠고 그럴 것 같아요. 여튼 10이라도 많이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드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